내 남편은 죽어서도 쓸모가 있더라. 보험금이 이렇게 두둑할 줄은 나도 몰랐어. 수지는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보험금 서류를 가방에 쑤셔 넣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감싸 안은 수진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황금자는 몰랐습니다. 죽은 아들의 작업복 안감에 꿰매진 열쇠 하나가 몇 년 뒤 자신의 목을 조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과연 그 열쇠는 어떤 비밀을 열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10월의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건설 현장 14층 콘크리트 골조 위에서 한 남자가 떨어졌습니다. 배수진의 남편 이도현이었습니다. 31살 현장 감독이 하늘에서 땅으로 곤두박질 친 것은 점심시간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현장 인부들이 비명을 질렀고 구급차가 달려왔지만 도연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 빈소에는 국화꽃 향이 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기자마자 황금자가 안방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황금자의 손이 도연의 인감도장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 안방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황금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보험 서류를 가방에 쑤셔 넣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뭘 하긴 뭘 해. 내 아들 뒷수습하는 거지. 너는 눈치도 없이 여기까지 왜 기어들어와. 수진의 시선이 서류 위에 찍힌 항공사 로고에 멈췄습니다. 제주행 편도 항공권 2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비행기표예요. 2장이면 어머니하고 다혜하고 둘인데 저는요. 황금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자리가 여기 있을 것 같냐? 꿈도 야무지게. 장례 끝나면 우리는 제주도 가서 새 인생 시작할 거야. 아들 잡아먹은 년하고는 1초도 더 못 있겠다. 어머니 장례도 안 끝났는데 제주도를 가신다고요. 저 다음 달이면 애 나와요. 혼자 이 몸으로 어떡하라고 그러세요. 수진이 황금자의 팔을 간절하게 붙잡았습니다. 만삭의 배가 팽팽하게 당기며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황금자가 수진의 손을 걸레 치우듯 툭 뿌리쳤습니다. 그건 내 사정이지. 누가 너더러 그렇게 궁상맞게 배 내밀고 있으래.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신우이 다혜가 빨간 스티커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다혜는 수진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장롱에 빨간 딱지를 척척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가구에 딱지를 붙여? 어머, 새언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우리 거 챙기는 거지 뭐겠어. 이 집에 있는 건 죄다 우리 오빠 돈으로 산 거야. 새언니는 몸만 왔으니까 몸만 나가면 되는 거야. 다혜가 화장대 서랍을 열어젖히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삿짐 업체 직원들이 짐을 닥치는 대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황금자와 다혜가 번쩍거리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수진이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요. 갈 곳이라도 마련해 주셔야죠. 황금자가 선글라스를 코끝으로 밀어 올리며 수진을 흘겨봤습니다. 비켜. 비행기 시간 늦으면 내가 책임질 거야. 다혜가 캐리어를 수진 발등 옆으로 바짝 긁으며 지나갔습니다. 새언니, 여기서 질질 짜고 있지 말고 얼른 짐 싸. 꼴 보기 싫으니까 산부인과 가서 알아서 해. 황금자와 다혜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황금자가 이빨을 드러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참, 식탁 위에 선물 하나 놔뒀으니까 고맙다는 인사나 해라. 엘리베이터 문이 매정하게 닫혔습니다. 수지는 닫힌 문 앞에 넋나간 사람처럼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도움으로 겨우 집 안에 들어선 수진이 멈춰 섰습니다. 커튼도 소파도 숟가락 하나 남지 않은 텅 빈 거실이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결혼사진 자리에는 휑한 목구멍만 뚫려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낡은 식탁 하나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꼬깃꼬깃한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내 아들 잡아먹은 년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평생 그 식탁에서 혼자 굶어라. 수진의 손에서 메모지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텅 빈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 수진의 마른 어깨를 사정없이 뒤흔들었습니다. 시간을 3년 전으로 되돌려 봅니다. 2019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4월의 어느 토요일 수진과 도연은 동네 작은 분식집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수진은 제과점에서 일하는 26살 제빵사였고 도연은 건설 현장에서 막 감독 자리에 오른 28살 청년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은 시멘트때가 빠지지 않아 늘 거칠었지만 웃을 때면 눈이 반달처럼 휘었습니다. 수진 씨 손이 참 곱네요. 이런 손으로 빵을 만들면 맛이 없을 수가 없겠어요. 도연이 수진의 손가락 끝에 묻은 밀가루를 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수진의 볼이 빵처럼 발갛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그의 가을의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이라곤 현장 동료 몇과 제과점 사장님뿐이었습니다. 반지 대신 도연이 현장에서 주운 구리 전선을 동그랗게 만들어 수진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비싼 반지는 못 사줘서 미안해요. 대신 평생 당신 손가락이 빵 반죽 말고 힘든 일은 안 만지게 해줄게요. 수지는 그 구리 반지가 세상에서 제일 빛나는 보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황금자는 처음부터 수진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수진의 친정이 시골에서 과수원 하나 겨우 꾸려가는 형편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시집 올 때 뭘 해온 거야? 과수원 집 딸이면 사과 한 박스라도 가져와야 할 거 아냐? 어머니, 저희 형편에 혼수를 많이 못해서 죄송해요. 죄송한 줄 알면 벌어서 갚아. 우리 도연이가 아까운 줄 알아야지. 황금자는 매달 도연의 월급 통장을 자기 이름으로 관리하겠다고 들이댔습니다. 도연이 난처해하며 말렸지만 황금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관리해야 돈이 모이지. 이 어수룩한 년한테 맡기면 살림 거덜낸다. 도연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속을 끓이면서도 몰래
월급의 일부를 따로 떼어 숨겨두었습니다. 수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시누이 다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혜는 서울에서 옷가게를 하겠다며 도연에게 수시로 돈을 뜯어갔습니다. 오빠 나 가게 보증금 좀만 보태줘. 장사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이번만 도와주면 진짜 갚을게. 도연은 매번 거절하지 못하고 통장을 털어 다혜에게 보냈습니다. 수진이 도연의 빈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애 낳으면 기저귀 살 돈도 없겠어. 도연이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수진 씨. 조금만 참아줘. 내가 반드시 우리 식구 먹여 살릴 거야. 약속할게. 도연의 눈이 그날따라 유난히 반달처럼 휘었습니다. 수지는 그 눈을 보면 화가 나다가도 살살 녹았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 여름 수진의 뱃속에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도연은 초음파 사진을 들고 현장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황금자가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말을 던졌습니다. 애를 왜 낳아? 벌어다 주는 것도 없는 년이 입 하나 더 늘릴 생각만 하네. 도연아 너 정신 차려라. 돈도 없이 애부터 만들면 다 굶어 죽는다. 어머니 아이가 생겼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도연이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를 높이려 했지만 황금자는 벌써 전화를 끊어버린 뒤였습니다. 그 뒤로 황금자의 압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전화를 걸어 수진의 살림솜씨를 깎아내렸고 명절 때면 수진에게 온갖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수진이 임신 8달에 접어들었을 때 황금자가 불쑥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이 꼴이 뭐냐? 살림을 이따위로 해놓고 밥은 처먹고 사냐? 황금자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수진의 부엌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젖히더니 반찬통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이 반찬이 반찬이야. 개나 줘도 안 먹겠다. 우리 도연이가 이런 걸 먹고 현장에서 일한다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수진이 엎질러진 반찬을 맨손으로 주워 담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삭의 배가 바닥까지 닿을 듯 무거웠지만 수진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한편 다혜는 제주도에서 새 사업을 한다며 도연에게 또다시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액수가 달랐습니다. 오빠 5천만 원만 빌려줘. 제주도에 카페 차리면 대박 난다니까. 이번에는 진짜야. 도연이 난생 처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다혜야 미안하다. 수진이 다음 달이면 출산인데 병원비도 빠듯해. 이번에는 진짜 안 된다. 전화기 너머로 다혜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오빠 변했다. 그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했어. 좋아두고 봐. 그날 밤 도연은 수진이 잠든 사이 작업복을 꺼내 안감을 뜯었습니다. 바늘과 실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꿰매 넣었습니다. 도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연은 작업복을 옷장 구석에 걸어두고 거실 창밖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2달 뒤 도연은 14층에서 추락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황금자와 다혜가 떠나고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진 수지는 아파트 복도 구석 시멘트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만삭의 배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찬바람이 맨발 위로 훑고 지나갈 때마다 수진의 몸이 종이장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이틀 뒤 집에 담보대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황금자가 떠나기 전에 수진의 인감도장을 몰래 찍어 수억 원의 사채를 수진 이름으로 빌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사흘 뒤 험악하게 생긴 사채업자 2명이 수진의 현관문을 발로 쾅쾅 걷어찼습니다. 배수진 씨 돈 갚을 생각 있어 없어? 우리도 바쁜 사람들이야. 저는 그 돈 빌린 적 없어요. 시어머니가 제 도장을 훔쳐서 도장이 찍혀 있으면 내 빚이지 누구 빚이야. 다음 주까지 이자 안 가져오면 그때는 순순히 안 넘어갈 줄 알아. 사채업자가 밥솥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뚜껑이 벽에 부딪혀 박살이 났습니다. 수진이 자지러지게 우는 뱃속 아이를 감싸며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나간 뒤 수진은 부서진 살림 사이에 주저앉아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황금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제 이름으로 사채 빌리신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황금자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야, 너 참 뻔뻔하다. 내 아들 죽여놓고 그동안 밥 얻어먹고 살았으면 그 정도는 몸으로 때워야지.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수지는 결국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곳 없는 만삭의 여자가 찜질방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이 찜질방 저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만삭이라고 눈치를 줬고 어떤 곳에서는 대놓고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애 낳으면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제발 나가주세요. 수지는 그날 밤 공원 벤치에 앉아 배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못나서 미안해. 보름 뒤 수지는 동네 보건소에서 홀로 딸을 낳았습니다.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이를 수진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이름은요. 수진이 아이의 발갛고 쭈글쭈글한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윤이요. 이도윤. 아빠가 하늘에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수지는 찜질방 사물함에 맡겨두었던 남편의 유품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피 묻은 작업복과 깨진 안전모가 전부였습니다. 수진이 작업복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을 울다가 안감 쪽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실밥을 뜯자 작은 열쇠 하나와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종이에는 도연의 필체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 씨에게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이걸 보게 되겠지. 서울역 물품 보관함 327번. 이 열쇠로 열어봐. 당신과 우리 아이의 미래가 그 안에 있어. 수진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열쇠를 손바닥 안에 부서져라 꼭 쥐었습니다. 녹슬고 거친 쇠 조각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거야. 수진이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수진은 갓 태어난 도윤이를 포대기에 업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물품 보관함 327번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밀어 넣었습니다. 기익 녹슬어서 안 돌아갈 것 같던 열쇠가 묵직하게 돌아갔습니다. 보관함 안에는 갈색 서류 봉투 3개와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는 충청도 시골에 있는 수만 평 땅의 등기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결혼 전부터 월급을 아끼고 아껴서 몰래 사모은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에는 도연이 현장에서 발견한 안전 관련 서류 사본이 빼곡했습니다. 그중 한 장에 도연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해 사업 자금을 대려고 현장 안전장비 예산을 빼돌렸다. 안전 로프와 그물망이 사라졌다. 나는 이 사실을 소장에게 보고했지만 어머니가 소장에게 돈을 쥐어줘서 묵인되었다. 만약 내가 사고를 당한다면 이것은 단순 사고가 아니다. 수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추락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안전장비 예산을 빼돌린 탓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 봉투에는 도연이 매달 몰래 부어놓은 적금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액수를 확인한 수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나무 상자를 열자 누렇게 바란 낡은 공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정성껏 붓으로 쓴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외조모 전수 한과 비법서. 도연의 외할머니가 대대로 내려오던 전통 한과 만드는 비법을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시댁 식구들이 이 비법서를 팔아넘길까봐 몰래 빼내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비법서 첫 장에 도연의 마지막 편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수진 씨, 이걸 보고 있다면 내가 당신 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못난 남편 만나 고생만 시켜서 정말 미안해. 이 비법서와 땅으로 우리 아이 당당하게 키워줘. 우리 외할머니 한과는 세상 어디에 내놔도 안 밀려. 당신 손이면 분명 해낼 수 있어. 사랑한다, 수진 씨. 수진이 편지를 가슴에 꽉 끌어안고 서울역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아지지 않는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수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보고 어떡하라고. 당신 없이 혼자 어떡하라고 이렇게 큰 걸 남겨놨어. 한참을 울고 난 수진이 눈물을 훔치며 비법서를 펼쳤습니다. 외할머니의 한과 비법은 놀라울 만큼 정교했습니다. 찹쌀 불리는 시간부터 기름 온도 튀기는 순서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은 제과점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기에 이 비법서의 가치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수진이 비법서를 품에 넣고 도윤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다 해낼 거야. 아빠가 우리 살 길 다 만들어놨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울역 구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한 남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수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문정훈. 지방 소도시에서 제과업체를 운영하는 40대 초반의 사업가였습니다. 정훈은 수진의 등에 업힌 갓난아이와 손에 꼭 쥔 낡은 비법서를 보며 무언가 가슴 한쪽이 뜨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도윤이를 업고 충청도 시골 땅을 찾아갔습니다. 잡초가 허리까지 자란 넓은 벌판 한가운데 허름한 창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창고를 작업실 삼아 비법서를 펼쳐놓고 한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찹쌀을 불리고 밤늦도록 기름에 한과를 튀겼습니다. 기름이 튀어 팔뚝에 화상을 입어도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수진의 한과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시골 장터에 좌판을 펴고 앉아도 사람들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한 봉지도 못 팔고 돌아오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시골 재래시장 끝자락에서 처음으로 한 할머니가 수진의 한과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맛이여. 이거 옛날 우리 엄마가 해주던 그 맛이여. 꿀이 살살 녹네. 할머니의 입소문이 장터를 돌았습니다. 하나둘 손님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서울에서까지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수진의 한과에는 비법서에 적힌 백년 묵은 조청의 깊은 맛이 살아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수진의 한과를 맛본 남자가 있었습니다. 문정훈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수진을 스쳐 지나간 지 거의 1년 만이었습니다. 정훈은 한과 한 조각을 입에 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이 맛은 보통이 아니에요. 수진이 등에 엎인 도윤이의 엉덩이를 토닥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정훈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제과업체를 운영하는 문정훈이라고 합니다. 혹시 사업에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수진은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서울역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업고 오시던 모습이 자꾸 잊히지 않더라고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정훈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꼭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 대표님, 한 가지 꼭 부탁드릴 조건이 있어요. 저는 세상에 제 얼굴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대표님이 이 브랜드의 주인인 것처럼 나서 주셔야 해요. 정훈이 의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대체 왜요? 이 맛을 가진 분이 왜 숨으려 하시는 겁니까?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를 믿어달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정훈이 수진의 눈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도끼와 절박함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도연의 숲이라는 이름의 전통 한과 브랜드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정훈이 얼굴마담으로 나서고 수진은 정체를 숨긴 채 맛을 책임지는 수석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도연이 남긴 땅 위에 작은 공장이 세워졌고 첫 제품이 나간 날 주문은 순식간에 밀려들었습니다. 백화점 팝업 매장에서는 오픈 1시간 만에 완판이 되었고 방송에서는 전통의 맛을 되살린 기적의 한과라는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제주도에서 호강하던 황금자의 형편은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보험금을 카드빚과 다해에 밑빠진 사업에 몽땅 쏟아붓고 살던 집에는 경매 딱지가 붙었습니다. 다해가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이거 봐. 도연의 숲이래. 전통 한과 브랜드가 대박이 났대. 회사 가치가 벌써 수백억이래. 황금자의 눈이 욕심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도연의 숲. 이름이 왜 우리 도연이 이름이야? 뭔가 수상하다. 다혜야, 짐 싸라. 서울 가야겠다. 서울로 올라온 황금자는 번쩍이는 모피 코트를 걸치고 정훈의 사무실로 쳐들어갔습니다. 내가 바로 이 한과 비법을 가진 집안 어른이에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비법이라고. 강 대표 아니 문 대표 만나게 해줘요.
정훈이 회의실에서 황금자를 맞았습니다. 황금자가 뻔뻔스럽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이 비법은 우리 시어머니, 우리 시댁 집안 거예요. 투자 지분 좀 내놓으시지. 정우는 벽에 달린 기록 장치의 빨간 불빛을 슬쩍 확인하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증거. 내 얼굴이 증거지. 그날 저녁 정훈이 보내준 영상을 확인한 수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거짓말을 해대며 웃고 있는 황금자의 입술을 보며 수진은 목에 걸린 열쇠를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기다렸어. 황금자 씨, 당신이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내가 직접 밀어 넣어줄게. 수진은 정훈을 통해 황금자에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비밀리에 파는 투자 지분이라며 황금자가 혼이 빠져 넘어올 구멍을 일부러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황금자는 사채까지 끌어모아 도연의 숲 지분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빚 위에 빚을 쌓으면서도 눈이 뒤집혀 멈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 돈이 어딨어? 사채업자들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혜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황금자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사채를 더 끌어오면 되지. 이 회사 주인만 되면 그까짓 빚은 껌값이야.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평생 거렁뱅이다. 그 사이 수지는 남편이 남긴 안전장비 빼돌림 증거와 황금자의 보험 사기 자료를 변호사에게 넘기고 신문자 기자에게 제보까지 마쳤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도연의 숲상장 기념 파티가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붉은 카펫이 로비에서 입구까지 깔려 있었고 번쩍이는 샹들리에 불빛이 와인잔에 부서져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황금자와 다혜가 기세등등하게 연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황금자는 금실로 술을 놓은 검은 드레스를 입고 어깨를 쫙 폈으며 다혜는 화려한 붉은 드레스를 입고 콧대를 세웠습니다. 다혜야, 이것 봐라. 여기 앉은 사람들이 다 이 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양반들이야. 우리도 이제 귀부인이 됐다는 소리야. 파티 끝나면 저 문 대표한테 이사 자리 하나 내놓으라고 할 거다. 내 돈이 몇십억 들어갔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냐? 드디어 연회장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로 조명 하나가 켜졌습니다. 정훈이 단상에 오르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이제 모든 맛의 비법을 가진 진짜 주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무대 뒤 커튼이 천천히 열리며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빼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깊은 눈매의 여인이었습니다. 조명이 여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귀빈석에 앉아있던 황금자의 손에서 와인잔이 댕강 떨어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테이블보 위로 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엄마, 저 사람 저거 수진이 아니야. 다혜가 자지러지게 놀라며 의자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황금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수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단단하고 서슬퍼렇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몇 년 전 텅 빈 식탁 위에 놓인 조롱의 메모한 장과 남편의 작업복 속 열쇠 하나만 남겨진 채 찜질방으로 쫓겨났던 며느리 배수진입니다. 연회장이 벌집을 쑤신 듯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불빛이 번쩍번쩍 터졌습니다.
제 시어머니 황금자 씨는 만삭이었던 저를 길바닥에 내쫓았습니다. 남편의 보험금과 전세금을 몽땅 들고 제주도로 도망가면서 저에게 비웃음 섞인 메모 한 장을 던져주었죠. 수진이 정장 안쪽에서 녹슨 열쇠를 꺼내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 있습니다. 제 남편 이도현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거대한 화면에 서류 사진과 현장 기록이 흘러나왔습니다. 황금자가 건설 현장 소장에게 돈을 쥐어주고 안전장비 예산을 빼돌려 다해의 사업 자금에 쓴 내역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안전 로프가 사라진 현장에서 도연이 추락했다는 사실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세상에 저럴 수가 하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황금자가 미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짜야. 이거 다 조작이라고. 기자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수진이 무대 아래로 내려와 황금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황금자가 전 재산을 털어 샀던 지분 증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몇십억 주고 사셨죠? 이거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법적 효력 하나도 없는 종이 쪼가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제 덫에 걸려든 거예요. 수진이 증서를 황금자 눈앞에서 지지직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루가 황금자의 머리 위로 눈처럼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내 돈이 가짜라고. 황금자의 몸이 종이장처럼 흔들릴 때 연회장 문이 벌컥 열리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황금자 씨 업무상 과실치사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다혜 씨 공모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다혜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찰칵 채워졌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경찰들이 다가와 황금자의 손목에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황금자가 바닥에 엎어져 수진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수진이 매정하게 발을 뺐습니다. 황금자의 손이 허공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수진이 황금자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열쇠 기억하시죠? 남편 작업복 안감에 꿰매져 있던 열쇠. 어머니가 쓸모없다고 버린 작업복 속에 있던 이 열쇠가 오늘 어머니의 수갑을 채웠습니다.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 모든 광경은 전국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도윤이의 손을 잡고 남편 도연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여보, 다 끝났어. 당신이 억울하게 떠난 거 온 세상이 다 알게 됐어. 이제 편히 쉬어. 도윤이가 작은 손으로 묘비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엄마 지켜줘서 고마워요. 수지는 도연이 추락했던 건설 현장 부지를 사들여 그 자리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도연이의 놀이터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습니다. 시장 장터에서 처음 한과를 사주던 할머니도 공장으로 모셔 대접했습니다. 할머니, 그때 안 도와주셨으면 저 벌써 장사 접었을 거예요. 아이고, 수진이, 내가 장하지. 우리가 뭘 했다고. 황금자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장에서 황금자는 넋나간 사람처럼 도연아 도연아 하고 아들 이름만 부르다 끌려나갔습니다. 다혜도 징역 8년을 받고
교도소에서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매일같이 용서해달라는 편지가 왔지만 수지는 단 한 통도 읽지 않았습니다. 편지 뭉치를 마당 화덕에 던져버리며 시원하게 내뱉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다. 당신들하고 엮인 악연 여기서 다 태워버릴 거야. 수진과 정우는 사업 파트너에서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정훈이 어느 저녁 수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제가 당신과 도윤이의 평생 울타리가 되어도 되겠습니까? 수진이 정훈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도연이의 놀이터 옆 작은 성당에서 소박하게 열렸습니다. 도윤이가 앞줄에 앉아 꽃잎을 뿌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도윤이는 아빠 도연을 쏙 빼닮은 당찬 소녀로 자라났습니다. 엄마 나도 아빠처럼 맛있는 거 만드는 사람 될 거야. 수진이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도윤이. 아빠가 하늘에서 얼마나 좋아하시겠니? 어느 일요일 오후 수진과 정훈 그리고 훌쩍 큰 도윤이는 노을 지는 들판 언덕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목걸이 속 열쇠를 만지며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열쇠는 세월의 때가 벗겨져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잘 살고 있지. 당신이 남겨준 열쇠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문을 열었어. 지는 해가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고 멀리 도연의 숲 공장 굴뚝에서 달콤한 향과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텅 빈 식탁 위에 놓인 조롱의 메모 한 장, 피 묻은 작업복 안감에 꿰매진 작은 열쇠 하나. 그것은 버림받은 며느리에게 던진 멸시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 열쇠를 목에 걸고 일어섰습니다. 찜질방 바닥에서 갓난아이를 안고 울면서도 사채업자에게 쫓기면서도 새벽 4시에 찹쌀을 불리면서도 수지는 한 번도 그 열쇠를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문이 열립니다. 수진에게는 남편이 남긴 사랑이 그 문이었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그 문을 두드리는 힘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손에도 열쇠가 하나씩 들려 있을 것입니다. 비록 녹이 슬었더라도 버리지 마십시오. 그 열쇠가 어떤 문을 열지는 오직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큰 응원이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 소식을 가장 먼저 받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